이번 주 시민데스크 온라인 단체 채팅으로 진행된 8월 시청자위원회. 자유주제를 안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다룬 YTN 재난보도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재난보도의 방향과 함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속 우리말 표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광복 7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인삼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다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과 함께 체육계 폭력과 비리 문제를 집중 취재한 YTN 스포츠부가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뉴스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과 이 위탁 운영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보도한 어린이집 특별 취재팀도 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YTN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난특보 상황의 연속입니다. 재난보도 책무가 큰 YTN이 방역이나 이런 문제로 셧다운이 된다면 다른 방송과 달리 그 피해가 막중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출연보다 우리 그 영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고 회사의 그 방역 수준도 최강으로 높였습니다. 보도 역시 재난 상황을 단순 중계하는 거나 실시간 실황 중계에 머무르지 않고 빈틈없는 실황 전달과 함께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그 맥락 보도,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복구에 보탬이 되는 보도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조직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거대한 위협은 마땅히 제압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이고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협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 그런 언론, 그런 사회 환경 감시의 보도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YTN이 계속되는 재난을 극복하는 데 보탬되는 그 최적화된 재난 보도 채널로 진화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보도하는 YTN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의 실중계, 자막에 의한 코로나 추이는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병렬 사회과대학 교수 등과 같은 방역 및 감염 예방 전문가,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 기자의 실제적 분석과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2단계의 조치로 노래방, PC방,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이 폐쇄되거나 제한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하고 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인지 극도의 불안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 및 불가피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는 8월 22일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아 아나운서와 두 패널 손수호 변호사님하고 백순영 교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1, 2, 3단계별 그래픽 내용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으로도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래픽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다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픽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8월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유흥시설과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현재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다중이용시설에서 단 한 차례라도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2주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300명 미만의 학원,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 약 5만 8천여 곳에 해당된다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열거한 업소들이 일요일 밤에 내린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전달은 제대로 되는지,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주인이 당부해도 손님이 안 들어줘도 주인을 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보도해야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에 대한 주의가 너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YTN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와 재확산 위험 차단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분위기로는 일개 언론사가 괜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언론사의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절대 과하지 않은 그런 역할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YTN 관점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더 앞서가는 방송사의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발빠른 변화를 추진하면서 진실을 전하고 불의를 비판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회의 큰 변화 국면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찾아 나서서 특집 등을 편성해서 이것을 통해 경각심을 불어넣고 사회적 해결 방안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9일자 뉴스 중에요. 이 와중에 여행 동료,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방역 체계 위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행업 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과 이 엇박자 정책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이 방역 체계를 위협할 정도인지는 저는 좀 다소 의문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가 이 가장 뜨거운 뉴스여서 이 여행 동료 프로그램이 광화문 집회와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결과의 뉴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마스크 규칙이나 위험 시설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텐데요. 최근 상황별로 안내해 주는 뉴스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먹고 씹을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세세한 이런 안내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직 혼란이 많은 만큼 상황에 따른 좀 세세한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은 하루에 4-5개 정도의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24시간 코로나19 특보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YTN의 코로나19 언급 보도량을 보면 447건인데요. 이거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보다 100건에서 200건이나 많은 보도량입니다.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이 해야 될 역할을 양적으로는 일단 이제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난 보도에서는 아무래도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재난 보도가 너무 예측 중심, 그리고 속보 중심, 현장 중심, 현황 중심 아니냐,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YTN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난 보도를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YTN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만은 YTN은 공영 채널이자 보도 전문 채널로서 조금 더 빠르게, 한 발 빠르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YTN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한 보도가 있습니다. 8월 17일에는 8월 15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서 사랑제일교회가 교인들을 5박 6일 동안 합숙을 시켰다. 이런 충격적인 또 행태를 역시 단단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보도는 다른 방송사들, 다른 언론들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의 분명한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밝힌 아주 중요한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앞으로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보도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 책임자를 처벌해야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YTN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경조사 풍경 보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썰렁한 결혼식 장면을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시의성이 있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재였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식장에서 식사 대신에 답례품을 준다든지, 또한 그 조문을 하는 조문객들이 조문만 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는 이러한 풍경들은 모든 시청자들이 공감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이런 달라진 경조사의 풍경을 단순히 팩트만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간소한 결혼식, 그리고 허례의식이 없는 경조 문화를 제안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YTN은 재난방송을 하면서 과연 이 코로나19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맡고 있는 각 방역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학원이나 식당가에서 과연 마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끼고 있어야 되는지, 들어가서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지침에 대해서도 잘 홍보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식당에 가더라도 계속 끼고 있어야 되고 오로지 식사 시간이 됐을 때만 벗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카페에 가도 계속 카페를 해서 음료를 마실 때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잘 지키고 끼고 있어야 된다. 특히 실내에서는 에어컨 등 여러 가지 그 냉방기의 가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며 10월부터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러한 홍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안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부쩍 늘어난 코로나 관련 방송의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합창이나 찬송 이런 것들이 비말을 굉장히 많이 튀게 한다. 이런 표현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 종교 행사에서 합창이나 찬송을 하면 많이 튀게 된다는 이 비말이라고 하는 것이 침방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침 혹은 침방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바꿨으면 좋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엔데믹 이런 그 외래어보다는 각각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또 감염병의 주기적인 유행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듯이 뉴스에서 표현을 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정확한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이런 사안일수록 더 쉬운, 쉽고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진 그런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8월 동안에 YTN이 제공해 주었던 뉴스는 그 시의적절하게 재해 상황을 보도해 주셨고요.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뉴스를 제공을 해 주셔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뉴스 가치가 있는 뉴스들의 보도를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재해에 대해서는 타사 보도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어떤 방향이나 원칙으로 좀 해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의적절한 보도와 더불어서 향후에 그 재해로 인한 그 원인들, 그 다음에 실제로 개개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내용들, 실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꼼꼼하게 빠짐없이 취재를 해 주셔야 억울한 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춘천 의암호 사고의 경우에도 YTN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 주셨지만 향후에도 실제로 그 원인과 내용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어떤 배상을 받는지도 모두 다 보도를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그 뉴스화되었던 그 지역적 상황도 계속 그 모니터링해서 좀 취재를 해주셔야 억울한 그런 분들의 마음들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를 지적을 드린다면은 과거에도 이제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인터넷 첫 화면에서 분야별 뉴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분야별 뉴스에 들어가면은 정치, 경제, 사회, 전국, 그리고 국제, 문화, 과학 이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거기까지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카테고리를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범주로 들어가서 찾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들어가서 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무슨 뭔가를 비교를 하고 싶을 때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체 정보를 한꺼번에 한 줄로 이렇게 늘어놓기보다는 조금 더 카테고리를 세분화시키면
그런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매월 한 편 정도의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 화재,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북한 보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취재하여 깊이 있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운영 방식과 보도 수준은 외부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제작해낸 보도 내용은 언제나 쉽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확도도 기하며 시각의 청량감도 전하고 또 저널리스트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많이 가꾸고 그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권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8월 3일 YTN 보도에 있었던 일을 전할까 합니다. 보도 중에 시민 제보 사진을 증거로 서울올림픽대로 위에 한강물이 범람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9년 전 사진임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청자가 현재 상황이라며 확인까지 해주었지만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시청자 제보의 경우 시청자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이 한꺼번에 시달리는 자해재 등의 보도는 시청자가 제공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지사를 갖고 있지 않는 YTN으로서는 시청자 제보가 중요한 뉴스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제보된 내용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데 많은 힘을 쏟길 당부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요즘 인포데믹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와 가짜 뉴스도 코로나19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너무 많다 보니 시청자들께서는 다른 회사에서 방송된 뉴스를 YTN에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일 전 11시 뉴스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그 뉴스를 할 때 자막에 집단 감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번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이게 그 자막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 2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생방송을 요약한 자막이 잘못된 것인데 YTN 화면이 아닙니다. 지금 김대호의 경제 읽기를 보고 얘기해요. 노인 연령이 65세부터 출발하는 것은 너무 젊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해 주신 경우입니다. YTN과 연합TV 뉴스 모두 24시간 뉴스를 하는 데다 보통 앞뒤에 배치된 채널이다 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YTN은 지난 1995년에 개국한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이며 연합뉴스TV는 2011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다른 회사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MBN 등 종편의 방송 내용을 YTN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해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뉴스를 한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YTN은 다른 채널과 확실히 구분되는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한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도 파업을 할까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못 받는 거는 의료 기관이 부족한 거지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의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료인을 육성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의사의 실력을 보고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와 의사협회가 어느 점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지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비교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YTN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있는 글도 보겠습니다. 적어도 왜 의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문제인지 다뤄줬으면 합니다. 찬반 토론을 할 것이지 의협 입장만을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듣기 어렵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까맣게 있고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병원은 문을 닫고 욕심을 더하고 있다니.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했던 진료, 그런 기억을 주었던 의사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사단체 간 토론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단 휴지를 둘러싼 쟁점 토론은 뉴스를 통해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의사 직능단체에서는 정책의 내용보다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도 종종 제기합니다. 신뢰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많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90년대생을 다룬 베스트셀러는 90년대생은 회사에 충성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아 실현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지레 짐작으로 상대가 어떻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해법을 향한 상식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 독립운동의 역사 속 전 세계를 누빈 인삼 상인 독립군의 활약을 담은 광복 7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인삼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복절의 의미마저 제대로 되새겨볼 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YTN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에서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 2부작으로 구성된 광복절 특집 다큐 인삼 독립의 뿌리가 되다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인삼이라는 소재를 통해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다소 낯선 조합인 독립운동과 인삼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이끌어간 기획이 매우 참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목해왔던 선봉에선 독립운동가들의 의거활동이 아닌 독립운동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삼 상인들의 활동들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지금껏 미처 발굴해내지 못한 역사의 한켠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통서일기나 독립신문 등에서 발췌된 문헌 자료들을 삽입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타이완에 이르는 4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다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단 성우의 내레이션의 톤이나 잔잔하고 웅장한 배경음악, 반복적인 그래픽의 사용 등은 기존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던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용의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봤던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내용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형식에 있어서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특집 다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광복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45분 정도의 특집 다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역사적 자료를 생산하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인들의 활동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추적해보는 것도 기대해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